자, 이번 시간에는 확인설명서 구체적인 작성 방법, 요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8쪽 주거용 건축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주거용만 집어넣었습니다. 자, 단독 공동과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해당하는 곳을 체크 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칸에 보니까 확인설명 근거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확인 설명할 때 말로만 한다, 공부를 제시해야 된다. 제시해야 돼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각종대장, 건축물대장, 도면, 지적도의미하도, 토지용계약항에서 무엇을 제시했는가 여기다가 체크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확인 설명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시도 합니다. 뭐 제시했는가 여기다가 체크 표시할 것. 그런데 참고로 눈 크게 뜨고 봐도 지형도는 제시하는 공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는 제시되는 기재서식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형도는 아닙니다. 그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 이거 뭔가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자료 좀 주셔.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몰라. 만약에 불응하면 개공은 그러한 취지를, 즉 내가 자료 요구했지만 그저가 불응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설명합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시라고요. 바로 여기다가 기재하시는 거예요. 9번에서 12번까지 자료 요구 및 불응 사실을 바로 여기다가 기재하시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은 읽어보시고 그러면 1. 기본 확인사항 갑니다. 1번 일단 서식의 특징만 눈으로 살펴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토지, 건축물, 토지에서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물에서는 면적, 준공, 연도, 용도, 구조, 방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자, 먼저 1번 칸을 채우실 때는 등기부를 봐야 될까요? 대장 볼까요? 대장. 만에 하나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대장을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위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X. 위반 건축물 여부는 뭐요? 대장. 건축물 대장 보고 확인하여 적는 겁니다. 그렇죠? 위반의 내용 쓰시면 됩니다. 1번 칸 채우는 건 간단합니다. 대장 보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2번 칸 갑니다. 권리관계 이것도 간단하겠죠? 뭐 보고 쓰시면 돼요?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3번 토지용계 공법상 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얘가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서식에 보면 지역지구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있습니다. 얘가 참 잘 나오는데 당해 건물의 구체적인 건폐 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을 봅니다. 그런데 상한은 뭘 보느냐? 토지용계획 확인사안이에요. 상한은 도시계획조례, 시군 조례를 보고 쓰는 거예요. 그 상한은 조례 보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자 들어가는 거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또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요 계획자 들어간 것들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지구 구역 이런 건 토지용계획 확인서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 밖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용계획 확인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안 나와요. 공부를 알 수 없어요. 그럼 관련된 종합 정보망을 확인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자, 4번 입지조건입니다. 입지조건을 구성하는 항목이 뭔가를 읽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시험 문제에 박스를 쳐놓고 입지조건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조건 이런 것들을 몽땅 박스를 쳐놓고 안에 집어넣고 다음 중 입지조건에 관한 것은 몇 개입니까? 환경조건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들도 알아셔야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 있나 없는가? 관리주체는 어떠한가? 6번으로 갑니다. 비선호시설입니다. 비선호시설입니다. 지역적 범위는 몇 킬로? 1km. 지역적 범위는 몇 킬로? 1km 이내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예정금액을 씁니다. 확인 설명서에 거래 금액 쓰는 거 아니에요. 예정 금액 쓰도록 돼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또 공시가격 쓰시면 됩니다.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 부담 조세 종류 및 세율. 구체적으로 세 가지.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러면 1번에서부터 8번은 어떻게, 즉 기본 확인사항은 어떻게요? 개공이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할 때 뭐라고 한다? 예컨대 입지 조건과 관리 권한사항과 비선호 시설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예?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9번에서 12번까지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0번, 11번, 12번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9번은 말만 슬쩍 바꿔서 고지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을 기재합니다.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기재합니다. 밑에 중개보수 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아하, 당사자들도 확인 설명서 수령의 취지로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거짓말하거나 뻥칠 수 있어요. 사고가 터지면 나 그런 말 못 들었어. 확인 설명서 받은 적도 없어 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업자가 짠 하면서 뻥치지 마세요. 예? 자기가 서명한 확인 설명서를 내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당사자들도 수령의 취지로 서명 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독특한 점이 거기 보시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인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개공과 소공은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다고요? 당사자는 또는 날인 아무거나 하나 해도 돼요. 근데 개공과 중개기한 소공은 및 날인이라는 점, 서명 및 날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380쪽 작성 방법, 제가 웬만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건물의 방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방향. 건물은 방향을 쓰세요. 이때 방향은 어디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가? 그렇죠? 거기 보니까 주택은요, 어디요? 아하, 거실 안방 같은 주실의 방향을 쓰는 거예요. 예?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 표시하는 겁니다. 예? 화장실 기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작은 방 기준 하는 거 아니에요. 거실 안방.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주된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났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기준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다 말씀드렸고 맨 끝에 가로만 살펴보세요.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뭔가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토지용기의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6번에도 보니까 아하,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도 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완성되기 전 금액을 가격을 씁니다. 근데 가로 열고 임대차 경우에도 개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기재한다, 생략할 수 있다. 그게요, 사실 공시지가 같은 건 임대차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번 갑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완성되기 전, 세법 전부 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세법의 내용을 확인해 적습니다. 임대차 경우는 제합니다. 바로 얘입니다. 아까 두 가지는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취득 조세는요, 이게 생략하는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는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죠. 임대차 경우 취득조세는 생략할 수 있다, 기재한다,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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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다. 이거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실제 권리 관계는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6쪽 한번 읽어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됐으나 미분양돼서 보존 등기가 마친 상태인 공동주택입니다. 임대차 할산합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지금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아이고 미분양됐어. 악성 미분양이야.
보존 등기까지 다 마칠 때까지 미분양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분양을 못하고 임대로 돌린 거예요. 이거를 업자가 알선해요. 그렇다면 미분양난 물건입니다. 부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미분양 아파트라는 거를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보니까 임대차가 있으면 보증금, 차임액, 기간, 장기술선 충당금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돼요? 실, 채무액을 조사 확인 설명할 필요는 없죠. 어디까지만? 재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경매 공매 특이사항이 있으면 확인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11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만약에 공동중개 쓰면은요 모두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요령 공부해 봤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382쪽 4장 중개활동으로 갑니다. 4장 중개활동으로 갑시다. 중개활동은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언제 나온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내용이라는 것들도 우리 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만 하자. 새로 나온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출됐던 지문들만 확인할까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만 써놨어요. 뭐 복잡하게 안 쓰고 시험에 안 나올 건 다 던져버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나올 만한 것들, 나왔던 것들만. 자, 첫 번째 아이다 원리라는 게 우리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 있는 것만. 아이다 원리 원래 마케팅에서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아이다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A죠? attention. 그렇죠? 그 다음에 I는 interesting. 주목, 흥미 이렇게 번역합니다. desire. 그 다음에 action, 행동. 욕망, 행동, 주목, 흥미 그리고 욕망, 행동.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목 단계에서 업자는 뭐를 해요? 광고를 쳐야 돼요. 그 광고를 쳐서 고객을 유인합니다. interesting, 흥미 단계는 흥미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겠죠? desire, 구입 욕망을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액션 단계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겠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흥미 단계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순서대로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오른쪽 383쪽에서는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온다면 그 가운데 있잖아요. 판매 과정, 개공 중심의 판매 과정 그 순서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보,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접근, 현지 안내 제시, 크로징 시도, 크로징. 오케이.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성향, 얼마나 돈 있는지, 취향, 요구사항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대인 활동이자 또 대물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아니 붙여주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가서 조사해서 특정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어필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거를 셀링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 또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하는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장점, 이거를 셀링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봅니다. 셀링 포인트의 의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 부동산의 속성 중에 무슨 속성이 있어요? 개별성, 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셀링 포인트는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셀링 포인트가 나오죠. 자, 그 중에서 파란 2번 셀링 포인트의 특징 및 활용입니다. 그 중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까지는 전부 다 기출됐던 지문들을 그냥 따온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로 2. 셀링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인공적인 것 외 자연적인 셀링 포인트도 많죠. 뭐 대표적으로 자연 환경, 공원 뭐 이런 것들. 가로 3번. 거기 두 번째 개공은 특성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 포인트를 조성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말 특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매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요, 그 양반은 교육에 목매서요. 교육 하나만 만족하면 그냥 살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던져주면 돼. 학군 끝내주고 학원 끝내줍니다. 대학교 많이 가는 동네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말하면 진짜 중요한 셀링 포인트는 교육에 관한 포인트들이 약화됩니다. 뻥처럼 들린다고요.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 4번 주택의 경우 여건과 투자 가치를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서 파란 3번 3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거 개론 시간에 공부합니다. 똑같아요. 부동산의 3측면,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측면 나오죠. 그래서 지문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 뭐 특정 무상 관련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셔. 그래놓고 뭐라고?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싸다는 것은 대표적인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이겠죠.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주로 뭐 설계, 설비, 동선, 시공의 질, 건축, 자재, 공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점차 약화되어 가죠. 왜냐하면 신기술, 신자재, 신공법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점차 약화되어 갑니다. 가로 2번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얼마나 싸거나 저렴하거나 적당하다는 거 대표적인 셀링 포인트.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자, 크로징에서는 크로징 기법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마무리 시켜야 됩니다. 그 마무리 방법 중에서 가로 1번 점진적 확인법이라는 게 있다. 손님 이거죠 이렇죠? 맞아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그러니 이럽시다. 이게 점진적 확인법입니다. 반대로 계약전제법은요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사장님 다음 달 말까지 방 빼라고 할게요 라고 바로 결론을 들이대는 방법입니다. 세부선결법은요 그렇습니다. 부분을 먼저 선결짓는 방법이에요. 부동산 구입이라는 큰 결정보다 부분을 먼저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구입이라는 큰 결정보다는 자, 이 자동차는 엔진이 끝내줍니다. 뭐 조용합니다. 현가 장치가 참 좋아서 뭐 푹신푹신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에 대한 이 결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몰려서 결국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단비교법 결과 만족강조법은 그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5장 계약서 작성으로 갑니다. 계약서 작성에도 사실 시험 문제가 지금 책에 써져 있는 것들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초창기 뭐 1, 2회 때나 뭐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 관련해서는 우리 법령편에서 이런 내용 공부했어요. 종계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당연히 거짓 기재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거래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부 작성하셔서 당사자한테 교부하시고 5년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께서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나중에 정하더라도 써야 한다. 권장상이다. 대신 무엇은 있었냐면 뭐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들어가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 해서 시험지에 써도 좋고 어디다 써도 좋는데
필요적 지제사항은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표, 인권, 일일, 금족이 이렇게 외운 적이 있다. 인적상, 표, 물건의 표시, 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일, 확인설명서, 교부일, 거래, 금액, 조건이나 기한, 그 밖의 약정사항.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로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간단한 예들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389쪽에 보면 계약서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글에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봅시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인표, 그 다음에 3, 인도일시, 가로사, 권리 이전의 내용.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 지금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건 바로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약정사항. 이 정도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고받는 돈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렇죠? 통상 계약금은 근데 한 10% 정도 교부가 되고 중도금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바로 계약금, 잔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계약금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렇죠? A하고 B하고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얼마 사고 팔기로 했느냐?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어요. 자, 이때 B가 A한테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계약금은요 항상 증약금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돈을 주고받았을 때는 그냥 심심해서 돈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간에 뭔가 합의가 약속이 있었다. 약속에 대한 증거금입니다. 증약금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해약금으로서 기능을 할 때도 있고 위약금으로 기능을 할 때도 있다.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약금 약정하면 해약금이고 위약금 약정하면 위약금 약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돈 안에 계약의 해제권이 보류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요, B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그 1,000만 원 준 거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마음이 바뀌어서 깨고 싶다. 그럼 받은 돈 1,000만 원은 당연히 돌려주고 거기다 1,000만 원 얹어서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 4천이 지급이 돼버렸어요.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한 상태에서는요, 아까처럼 배액을 상환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A라고 하는 자가 C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요. 1억에 사고 팔았는데요. C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1억 4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고 합니다. 예? 지금 A가 이중매매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고요. 이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A가 C한테 이중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를 C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C한테 있습니다.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등기 먼저 한 사람 거예요. 등기 먼저 한 사람 겁니다. 자, 그런데 C가 만약에 A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어요. 예? 배명이 적극 가담해서 막 팔아버리라 막 꼬시고 난리쳤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A하고 C 간의 계약은 뭐예요? 사위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뭐라고 해요? 무효. 이렇게 말하죠.
절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고 제3자가 C하고 거래했다.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런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그 이중매매 법리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 나온 적이 있냐면 보세요. 396쪽에 보시면 24회 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실무 시험에 민법에서 공부하는 이중매매 법리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근데 C가요.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C가 A,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습니다. 알고서 매수했다.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하죠.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해서 이때 A, C 사이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는 정도에 그치지 않냐고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나요? 392쪽 기타 약정상으로 갑니다. 거기 보니까 시험 지문에 한 번씩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실의 귀속입니다. 자, 과실의 귀속입니다. 통상 우리 민법에서 과실은 언제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일 전에 발생한 과실은 누가 먹고 매도인 누가 먹고 인도일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누가 먹는다? 매수인이 먹는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할 수도 있죠. 야, 인도일이 속하는 이달분 과실은 매도인 네가 다 먹어라. 나는 그 다음 달 과실서부터 먹겠다. 네?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로 2번 담보 책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써졌어요. 뭐죠? 법정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매매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관한 약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거짓말. 에? 거짓말이에요? 뭐요? 법정 책임이라고요. 법정 책임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책임 안 진다,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뭐요? 무과실 책임이요. 하자가 발생하는데 매도인 잘못 하나도 없어요. 번개 쳐가지고 물건이 파손됐다 그 말입니다. 번개 치는 건 내 잘못 아닙니다. 그래도 매도인은 책임 안 진다, 져야 한다. 담보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특약으로 배제 못한다,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어요. 우리 귀찮으니까 담보 책임 묻지 않기로 하지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선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매매비용입니다. 자, 지문에 한 번만 나왔던 것들입니다. 뭔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매매비용에 속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측량비용, 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이 매매비용에 속합니다. 자, 그럼 비용부담 어떻게 하느냐? 아직 경계가 불분명하다. 측량합시다. 측량하는데 100만 원 들었다. 비용부담 어떻게? 6대4, 7대3, 5대5, 5대5. 균분하여 부담하는 거예요. 예? 매매비용은 균분하여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특약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똥백 3번 등기비용은요. 매매비용에 들어가잖아요. 등기비용은 매매비용 아닙니다. 그럼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개보수라는 것도 더 나아가서 중개보수도 넓은 의미의 매매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 광의의 매매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보수는 균분하여 받는 게 아니고 계산해서 나온 금액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각각 받습니다. 그 밑에 판례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개연성은 있으니까 이 판례 읽어보실 것. 393쪽 계약서 검인제도로 갑시다. 간단하니까 계약서 검인제도 갑니다. 자, 등기법 시간에도 공부합니다만 우리 실무 시험에도 최근에 한 3년 전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봅니다. 자, 거기 계약서 검인제도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가져오는 원인계약서가 있어요. 그 원인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누가 도장을 찍어주냐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도장을 찍어줘요. 그 도장이 찍어진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하고 이 도장 찍어진 계약서를 등기소에 등기원인 증명서문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민계약서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언제 거민도장 찍고 안 찍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첫 번째 거민이 필요치 않은 경우 보세요. 첫 번째 칸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죠. 아까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인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런 왼쪽처럼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해지계약서, 공유물 분할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소유권하고 무관한 임대, 지상권,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찍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칸,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에 한합니다. 입공광은 중개대상물에는 속하나 거민대상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입공광은 중개대상물에는 속하나 실거래가 신고대상도 아니죠. 거민대상도 아니에요. 거민대상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칸 봅니다. 뭐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약 외 원인인 상속,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시효취득은 도장 찍을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거민대상 아니에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칸,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인계약서에 직접적 이전을 가져오는 등기 신청의 원인계약서니까 뒤집어 말하면 가등기 신청의 원인계약서는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의 국가나 지자체면 자기가 자기 머리에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타법령하고 관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센 토지거래 허가 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니까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칸이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왜? 느낌은 거민도장을 안 찍는 것 같거든요. 뭐죠? 판결서 조서. 판결서 조서는 거민도장 안 찍는다. 찍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밖에 본등기 신청할 때 원인증서 찍습니다. 자, 그러시고 부동산 권리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면 찍습니다. 다만 원래는 거민 대상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만들어져서 토지, 건축물, 또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요 네 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필증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 실제로는 매매 계약서 등에 거민 도장을 찍는다. 전부 다 실거래가 신고한다. 실거래가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면 필증이 거민 도장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민 도장이 찍혀지지 않아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증서로 매매 계약서하고 필증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시행 목적은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렇다면 394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민도장이 찍어지는 계약서를 제가 거민계약서라고 했고 그 거민계약서는 특별히 법정 소식이 없어요. 대신 그 도장이 찍어지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법정 소식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당사자 당, 목적 부동산 목 합쳐서 당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약연월의 개, 대금의 대, 개대, 당모가지 개대가래 이렇게 외웁시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있을 때만 개공 있으면 개공,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 그래서 개조라고 할 겁니다. 당목 개대 개조, 당모가지 개대가를 개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예, 개공이 좋아한다. 당목 개대 개조. 자, 이어서 거민신청 및 거민신청 절차입니다. 거민신청은 누가 하나요? 아무나 누구나 하세요. 당사자 중 1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공. 자, 개공도 거민 신청할 수 있어요. 거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의무자는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의무자는 아닙니다. 거민 신청을 표시해서 거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로 2번 검인기관입니다. 도장 좀 찍어주세요. 들이댑니다.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장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들이대는 겁니다. 근데요, 시군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요. 아, 귀찮아? 위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자의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권한을 위임했으면 그 사실을 등기소장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등기소장, 우리가 권한을 위임했거든. 그러니 내 도장 말고 얘 도장도 내 도장하고 똑같아. 그러니 등기 업무 처리해 주세요. 라고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력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용어라는 계약서 판결서의 검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가요, 가진 게 땅밖에 없어서 땅을 친구한테 증여합니다. 너 땅 가져라. 서초구 땅 한 필지 너 가져라. 강남구 땅 한 필지도 너 가져라. 구리시 땅 한 필지 너 가져라. 한 장의 증여계약서 가지고 세 필지 토지를 증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 검인도장은 부동산 소재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찍습니다. 이때 다 가서 찍을 필요가 없고 한 군데만 가서 찍어도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개의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로 3번 도장을 찍어달라고 들이댈 때 몇 부? 원본 한 부, 사본 두 부. 몇 부요? 원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냅니다. 그런데 오른쪽 맨 위에 395쪽을 보세요. 여러 부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입니다. 해당하는 시군구 숫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3 플러스 1, 그래서 몇 부? 4부를 내셔야 돼요. 원래는 원본 한 부 내시고 사본을 2부 내십니다. 그러면 원본 한 부는요, 도장 찍어서 받으셔서 등기소에 등기원의 증명서면으로 내시는 거고, 한 부는 도장 찍어준 시군구 보관용이고, 한 부는 세무서 송부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3 플러스 1. 그러면, 원본 하나에 사본이 4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도장 찍어준 시군구 보관용이고 나머지는 관할 세무서 송부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군구 수에 1을 더한 통수사본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가로 4번으로 갑니다. 뭔가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심사합니다. 실질적 심사하겠습니까? 형식적 심사하겠습니까?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알았어? 문제 없구만.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교부합니다. 자, 그리고 2번 표시가 있어야 된다. 3번, 4번은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전매시 검인 신청도 읽어만 볼게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스톱.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라. 너 할 일부터 먼저 해라. 탈세 목적 미등 기존매가 나올 수 있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부터 해라?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의 검인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라.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주택임대차보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